오래 끌던 한미 관세 협상이 마침내 타결되었지만 아직도 공식 문서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월 4일 SCM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가 열렸는데요. 동맹 현대화에 관해서 그리고 엄청난 무기 구입에 관련해 이야기가 오고 갔을 텐데 아직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뭔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이번에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은 주권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국익을 지키는 길이구나라는 것이죠. 과연 동맹이란 무엇인가? 일방적으로 뜯기는 관계가 과연 오랜 우방이라 할 수 있는가? 고심이 참 무척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한미 관계의 재정립이 어느 때보다 요망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중에서도 이 핵 잠수함을 둘러싼 또 많은 논란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늘 밝은 해안으로 정세를 짚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해온 전 문장열 전 국방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전자를 2번 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맞는 얘기니까. 네. 오늘 이거 주된 주제는 핵 잠수함이란 무엇인가를 쭉 얘기하려 하는데 그 전에 하나만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말이죠. 미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 위법 여부 재판 심리가 시작됐다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 재판은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통상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통치 방식의 위법성을 따지는 재판이라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렇고요. 또 사실상 우리나라의 최근에 이제 막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었는데 거기도 미친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죠. 뭐 오늘 나오신 김에 재판 결과에 대한 조심스럽게 한번 예견을 해본다면요. 지난 11월 5일 날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1차 심리가 시작이 됐는데 그 외신들을 보면은 트럼프가 패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정확히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은 연방 대법원이 미국이 9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6명이 보수 쪽이에요. 그중에 3명은 트럼프가 임명을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트럼프 행정부를 폐소시켜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국익이 없거든요. 아주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고 대외 관계가 역시 또 다 새로 해야 하든지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거의 한 9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그동안의 관세 수입. 네. 이걸 다 토해내야 돼요. 엄청난 일이에요, 정말. 보통 일이 그래서 아니죠. 이게 이제 소송 시작은 작년 4월 달에 이제 플로리다 주에서 미국은 이제 주하고 연방 정부가 이게 의견이 불일치하면은 제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1, 2심에서 다 트럼프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왔는데 이 쟁점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트럼프가 제대로 자기 권한을 그 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네.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미국에 보니까 국제경제 비상대권법이라고 하는 거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비상시에 경제 비상시에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이거에 기대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관세뿐만 아니라 세금은 의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법률로 그렇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정할 수는 없는데 비상 시기에는 이제 대통령의 그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지금이 비상 시기냐? 이게 쟁점이 된 거죠. 대부분 아니다라고 이제 많이 윤석열이 떠오르네요. 이 지금이 그렇죠. 아마 내년 빠르면 아마 이게 빨리 나는 게 좋아요. 내년 초쯤에 날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되죠. 네. 그 연방 대법원을 많이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물어내게 되면 우리 요번에 맺었던 조약도 다 이제 무효화되고 다시 또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법률을 지금 아마 행정부에서 미 행정부에서 다른 법률을 가지고 이게 소위 플랜 B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런 것을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은 관세를 매기고 특히 투자에 대해서 아주 강압적인 어떤 조치를 하고 하는 것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방식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비를 잘하고 있겠죠. 이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금액을 깎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새로 만드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질 경우에 패소할 경우에는 사실상 레임덕 시작했다 그렇죠. 한다고 볼 수가 네. 있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 나쁘지 않죠. 예, 준다고 하면 뭐 저희도 굳이 그거 잘 지켜야 될 이유가 없이 시간을 끌고 해야 되겠네요. 예. 뭐 그동안 우리가 거의 미국의 강압에 가지고 예. 강탈, 수탈 예. 뭐 그런 걸 당했는데 정신 차려야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짚어보고 또 시간이 이제 더 남아 있으니까요. 또 이 판결이 내년 1월까지 간다고 하니까 오늘은 말이죠. 군사 전문가시니까 이번에 아주 가장 많이 관심을 받았던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것 중에 물론 관세 협상 타결도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지만 이 회담 도중에 핵 잠수함 얘기가 나오면서 다른 이슈를 다 빨아들였어요. 핵 잠수함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핵 잠수함 얘기는 다른 분들은 이 여러 가지보다도 이 성능이나 뭐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떨어지는데 또 우리 또 선생님은 이쪽 분야는 또 전문가시니까 핵 잠수함이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한번? 예, 그러죠.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이 정확하게는 핵 무장이 아니라 이 문제가 거의 뭐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빨아들였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이득을 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을 네, 왠지 갖게 된다 그러고 핵자도 들어가고 잠수함 왠지 좀 신비스럽고 좀 으시시한 있어 보이잖아요. 무기고 있어 보이는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내막을 보면은 예. 이게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예. 그 많은 어려움들이 다 진짜 최고의 어려움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요. 일단 뭐 잠수함이라는 것은 대략 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보통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얘기한 재래식 잠수함은 그냥 보통 엔진 써요. 디젤이라든지 휘발유 같은 거 엔진을 써가지고 스크루를 돌리는 것인데 핵 추진 잠수함은 그 엔진을 핵 반응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더 좀 순화시켜 가지고 원자로 써서 열을 내 가지고 예. 그 열을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스크루로 연결시키는 그런 거죠. 그리고 재래식 잠수함의 특징은 역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재래식 무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잠수함의 제1의 무기는 어뢰죠. 예. 어뢰를 가지고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예, 영화에서 보죠. 다른 잠수함을 공격한다거나 네. 아니면 수상함을 공격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이 다른 기능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상 목표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폭탄이 유도탄이 SLBM을 말하는 거예요. 예, 탄도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순항 미사일이 될 될 수도 수 있고 있고. 그리고 지상 목표를 타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디젤 잠수함의 이제 문제가 이 디젤 엔진을 돌리려면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고 공기를 내뱉어야 되죠. 그래서 물 위로 떠야 돼요. 자주. 예. 거의 최소한 2주일, 10일 정도 있다가는 물에 떠야 돼요. 보통 속도로 기동할 경우에. 예. 그래서 물 드러나는군요.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다 노출되는 거죠. 열심히 엔진 돌려서 네. 뭘 하느냐?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거예요. 배터리 충전하는군요. 그 배터리를 충전시켜 가지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배터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기동을 하다가 다시 한 열흘 있다가 또 올라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디젤 그 추진 잠수함이고 이 배터리를 전문 용어로 공기 불요 추진이라고 해요. 예. 공기가 불필요한 추진이다. 그렇잖아요. 배터리로 하니까. 그러니까 AIP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핵 반응로 원자로를 가지고 에너지를 얻고 보통 무기는 재래식 무기를 쓰는 것을 SSN이라고 그래요. SSN. 네. 예. 그냥 핵 추진 엔진만 잠수함. 핵 추진이고. 예. 예. 그다음에 무기는 재래식. 여기에 이제 핵 무장을 할 경우에는 SSBN이라고 그래요. B는 이제 볼리스틱 미슬 탄도탄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겠네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전략적인 무기죠. 전략적인 이 SSBN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싣는다는 뜻인가요? 핵무기를 싣고 핵무기 공격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은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은 몇 달 동안 이 안 바닷속에 있을 떠오른다는 수 거죠? 있어요. 왜냐하면 예. 계속 연료가 이제 타고 네.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그래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기타 다른 뭐 그때만 승무원을 나온다는 교대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물속에서 무한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좋은 점이 뭡니까? 또 탐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깔아져 있으니까.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이 세계 전체 바다를 누비면서 뭘 하느냐? 본국이 핵폭탄으로 공격을 1차 받았을 때 반격을 해야 되잖아요. 반격을 하는군요. 반격을 어디서 하느냐면은 이 SLBM으로 잠수함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상에서 반격을 할 경우에는 이거 나 이미 노출돼서 적국이 알고 있어요. 정보를 가지고. 요번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 건 SSBN, 그러니까 핵 추진도 하고 핵무기도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SSN, N. 그러니까 추진만 핵으로 하고 무기는 재래식을 싣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핵 잠수함이 그럼 필요합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핵 반격을 해야 되겠다. 예. 누구한테?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주변국에 핵 반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반격을 하려면은 저쪽에서 먼저 공격할 위협이 커야 되잖아요. 예. 확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북한이 우리를 핵 공격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그 핵 공격은 조건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도발을 할 때 예. 북한이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도발하지 않으면은 북한이 우리를 핵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주변국이 우리를 핵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국을 핵 공격한다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혹시 한국이 중국을 먼저 공격을 한다든가 뭐 미국하고 같이 한다든가 해서 그러면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 하면은 주변국의 핵 위협도 사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연안 방어 네. 그러니까 한반도 근해에서 우리한테 위협을 가하는 적의 어떤 뭐 수상함이 됐든 잠수함이 됐든 이걸 철저하게 방어한다는 정도로 전략 목표를 세운다면은 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예. 또 핵 무장한 SSBN 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특히 이제 해군에서 그런데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미국하고 같이 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 네. 저기 대서양, 태평양 다 누비면서 같이 훈련도 하고 멋지잖아요. 폼나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이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될 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되는가? 핵 공격 능력도 없는데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론 따라다니기만 하지 않아요. 왜냐면 만약에 핵 공격용 잠수함과 같이 이게 조합을 한다면은 예. 핵 추진 잠수함은 어뢰를 가지고 상대방의 잠수함을 공격해서 자기의 핵 잠수함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역할, 서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전략적 필요성이 있는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예.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예. 우리는 누구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핵 보유국들하고 전쟁을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핵 잠수함을 갖는다라는 문제가 결국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저도 의심이 좀 가요. 예. 근데 이제 농축 우라늄을 가지려면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잠수함이 가려고 하면 농축 우라늄이 필요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또 NPT에 가입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핵 보유국의 비핵국한테 핵 보유국이 그 핵 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잖아요. NPT에는. 그렇죠. 그럼 NPT 조약에 그건 금지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이게 미국으로부터 받는다 해도 미국 오케이 한다 해도 이 원자력 협정도 개정해야 되고 NPT에도 협정 위반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는? 그게 첫 번째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이죠. 사실 네.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보유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한미 원자력 협정 있잖아요. 네. 그것의 명칭이 뭐냐면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이에요. 평화적 이용은 뭐 다 알다시피 발전하는 거, 발전소. 전기 생산하는 거, 그리고 뭐 여러 의료라든지 뭐 기타 다른 동위원소 활용하는 것인데 핵잠수함은 평화적 이용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부터 그 조항을 없애버려야 되겠군요.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핵 연료를 생산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 원자력 협정에 의하면은 2015년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2035년까지 유효해요.
여기에 따르면은 농축도가 20%를 못 넘게 돼 있고 그거마저도 예. 미국이 승인해야 승인해야 된다.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것은 100% 맞고 핵 추진 엔진은 농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거기 또 문제가 있죠. 핵 추진 엔진은 20% 정도로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보통 지금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잠수함들을 보건데 80% 이상. 아유, 거의 핵무기네요, 그냥. 핵무기가 한 90% 이상인데 그러니까 거의 핵무기에 그리고 가까운. 90% 이상 농축도를 가진 연료를 사용하는 핵 잠수함도 많아요. 많습니까? 예. 거의 뭐 핵무기를 떼고 다니는군요, 그냥.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이게 핵폭탄이 되려면은 이걸 모아놔야 되는데 예, 이거는 이게 그냥 떼고 뚝뚝 다니는. 떼어놓죠. 약간 이제 간격을 두고. 근데 아무튼간에 80% 이상 농축을 갖다가 핵 추진 엔진으로 사용한다는 소리는 90% 이상의 핵폭탄 제조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핵무기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 보유국으로 갈 수 있는 또 한 그 그렇죠. 길이겠네요, 그 네. 방법이. 일단 이제 핵 잠수함의 그 용도, 네, 그 전략적인 목적이 사실은 핵 공격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재래식 미사일을 장착한 핵 추진 잠수함 가지고는 너무 가성비가 그건 이제 가성비가 떨어질 뿐 아니라 그렇겠죠. 기왕에 간다면은 예, 우리 핵무기 보유하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핵 잠수함도 보유하겠다 이렇게 보유하겠다. 나가는데 이건 전략적으로 전혀 지금 안 맞다. 맞지도 않고 국민적 합의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 그야말로 북한하고 비슷하게 온 세계의 지탄 제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탄만이 아니고 제재를 받는. 제재 대상이 돼가지고 경제고 뭐고 일거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아, 이거 그래서 이런 건 신중하게. 그러니까 핵 잠수함 고려해야 보유라는 게 되고. 보통 문제가 아니군요, 지금으로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맞게 말씀하셨는데 NPT 체제도 있지만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네. 미국이 승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지금 SCM 공동 성명이 발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나 보죠. 틀림없이 이제 이 문제 같아요. 미국은 자기의 의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이것을 허용한다면은 핵 연료에 대해서 미국이 공급한다는 의무 조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한테는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아,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만들고 연료는 미국이 공급한다. 예, 쉽게 생각하면 이런데 예, 이게 보일러하고 달라요. 보일러는 다른 거 우리가 다 만들고 연료는 가스를 쓴다. 예, 뭐 연탄을 쓴다. 예. 이렇게 할 수 그런 개념이 있는데 아니군요.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핵이 연료가 되면은 예. 거기에 딸린 모든 부품이라든지 시설이 다 시설들이 바뀌어야 다 되니까.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설계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아무도 모르고. 아마 그렇게 발표한 사람도 잘 모르고 발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핵잠수함에 있어서 연료 제공을 타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다음 날 필리 조선소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필리 조선소에는 뭐 이걸 만들 수 있는 도크가 없다고 하던데 이제 투자하고 다시로 만들어야 되죠. 만들려고 하면 뭐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라서 이게 공수표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 같은데요. 근데 미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수출하는 형식이라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든 거냐라는 의문도 생기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인력이 가가지고 네. 그 기술자라든지 노동자들이 필리 조선소로 가가지고 예. 지난번 조지아 사태처럼 그런 일이 나서는 안 되겠죠. 예. 가가지고 만들어서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오는 방법.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서 만들어가서 우리한테 수출하는 것처럼 외형상으로 보이는데 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인력이 가서 만들었다. 네. 다만 연료는 미국 거 쓴다. 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 정상회담 당시에는 트럼프가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당일날 대답 안 했죠. 그리고 이재명 다음 날. 대통령은 분명하게 우리가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만들겠다라고 이 얘기를 했다고 예. 그래요. 예.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즉석에 대답하지 않고 하루 후에 대답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 가만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안 되겠더라 이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이 핵 잠수함을 한국에다가 다 맡겨버리면은 연료만 공급하는 거라면은 물론 이제 엔진 설계에 있어서도 미국이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통제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장소가 예. 한국이면은
통제를 많이 못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통제하는 의미도 있고 예. 그 다음에 필리 조선소의 기왕에 투자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잠수함 도크까지 만들고 이제 건조 시설까지 다 만들고 이 기회에 이 기회에 그야말로 필리 조선소를 확 늘리는 거. 참.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부자라고 그러니까 예. 트럼프는 진짜 한국이 부자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틈만 나면.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돈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가성비 좀 물어봐야겠는데 핵잠수함이 최소 5천 톤급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뭐 미국 애들은 한 만 톤급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한쪽 건조 단가가 상당히 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의 가성비가 있을까요?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그렇죠. 이런 전략적인 문제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이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실 탈락이죠. 이미 한미성 이미 계산하는- 탈락인데 예. 그래도 우리가 정말 뭐 우리가 국뽕이라고 가정합시다. 예. 우리가 진짜 세계적으로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다. 예. 이런 나라의 이기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렇다고 가정을 국민들이 합시다. 핵잠수함 갖는다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해요, 저분들. 자, 그러면 이제 비용을 생각 따져봐야겠죠. 예. 아까 그 건조 기간 얘기했는데 예.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라고 계속 주장할 경우에는 예. 필리 조선소에서 그 시설을 다 갖춰야 돼요. 시설 다 거기에 갖춘 몇년 지나가는 몇년 걸릴 거고. 설계하는 거 예. 우리가 많이 했다고 그러지만은 그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미군이 전부 다 미국이 와서 다 검증해야 돼요. 거기서 또 시설 많은 설비, 시간이 걸리고 예,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요 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첫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할 때까지 네.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겠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10조 이상 들어가요. 10조 이상 들어간다. 네. 아이고, 그다음에 매 척당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요. 대략 미국의 핵잠수함들, 미국은 핵 추진 잠수함도 있고 핵 무장 잠수함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겠죠.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대략 한 척당 비용이 한 4억 달러, 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 정도 돼요. 6조 원 정도. 예. 그런데 미국의 잠수함은 되게 한 7천 톤, 8천 톤, 9천 톤급이거든요. 거의 우리가 좀 많거든요. 작게 한다고 예. 가정합시다. 우리는 한 5천 5천 톤급 톤급으로 한다 한다고 치면 해도 한 4조? 4조 내지 5조 척당. 아이고 한 척당. 근데 두 번째 함부터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함까지는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까지 다 비용을 포함해서 한 10조 정도 들고 그다음에 네 척을 만든다면은 세 척을 추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한 척당 4조 원씩 잡으면은 12조 원이죠. 예. 그리고 총 20조 이상이 아이고. 네 척에 들어간다. 기왕에 어떤 무기를 가지려면은 해군 무기 같은 경우 네 척을 가져야 돼요. 아 그래요. 두 개 작전하고 하나 훈련하고 아. 하나는 정비하고. 보통 그렇군요. 보통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핵무장도 하지 않은 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근해에서 사용을 주로 할 텐데 연안에서 그래 별로 가성비가 완전히 뭐 거의 사실상 없다.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핵잠수함 여행 나왔을 때 굉장히 흥분했던 이유가 이 자주국방 이런 이제 표현에서 넣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그 자주국방의 상징처럼 지금 핵잠수함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략과 능력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이제 쭉 듣다 보니까 생각은 드는데 이게 좀 우리의 자주국방이라는 개념과 핵잠수함 이것을 좀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면 자주국방은 오래된 개념이죠. 박정희 네. 대통령부터 이제 시작했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국방의 대상이 있어요. 어떤 위협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주로 북한 위협을 생각을 하고 네, 대비태세를 갖추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군사력은 핵을 빼고 네. 북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예요. 세계 뭐 5위라고 하니까 화력만 가지고 군사력이 아니고 화력이죠. 네. 무기, 무기만 봤을 때. 그래서 이미 우리의 무기와 그다음에 군사력 전반적으로 이미 자주국방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췄어요. 여기에 핵 추진 잠수함이 들어갔을 때 그 플러스 알파의 효과라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마치 핵무장도 아니고 뭐 핵무장도 이걸 마치 아니고, 핵 예. 추진 잠수함이 자주국방의 상징처럼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기망하는 거예요.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미 능력은 됐어요. 그러면 안 된 게 뭐냐? 작전 통제권이에요. 작전 통제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음. 아니, 자기 나라 군대를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게 무슨 자주국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지. 우리가 그쪽에 무기는 이미 됐어요.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 근해 연안 방어만 한다면은 디젤 잠수함으로 충분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들이 있어요. 이게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많이 지금 개발이 돼요. 그 소나라든지 그다음에 그것도 설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근해에다가 그렇게 좀 창의적으로 또 아주 가성비 높은 국방력 건설을 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얼마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그 음향 탐지 네트워크 주로 이제 케이블 같은 걸 사용하는데 케이블에다가 음향 탐지 장치를 쫙 그다 집어 넣어 가지고 케이블을 수십 킬로 그냥 까는 거예요. 서해 동해에다가. 예. 그러면은 어군 탐지 다 그다음에 잡아내는 해양 뭐 생태계라든지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탐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쟁이 나지 않으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기보다는 전쟁이 아니라 평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고 전시에도 당연히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좀 창의적인 국방력 건설을 해 나가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가 나갈 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진정한 자주국방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는 데 있고 그렇죠. 돈을 쓰더라도 정말 이 상식적으로 가성비 높게 써야죠. 예, 가성비 높게 써야 된다. 뭐 이런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요즘에 한국이 AI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방 AI에 투자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런 탐지, 뭐 추적, 그다음에 대응 체계 예. 또 약간 좀 우스갯소리 비슷한 건데 이명박을 본받아야 돼요. 이명박을 네, 이명박이 한강에 그 저기 로봇 물고기를 띄워가지고 뭘 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많이 그 아이디어를 좀 빌려와가지고 너무 많이 앞서갔군요, 이명박이. 네, 이명박이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로봇 그 돌고래를 때로 만들어가지고 그건 사람이 안 타니까 예. 얼마든지 그것은 오랫동안 잠수시킬 수도 있고 거기에 어뢰라든지 음향 탐지 장비라든지 이거 알겠습니다. 다 장착할 수 있는 거죠. 예.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잠수함 굉장히 위험하고 취약한 무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특히나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정말 거기에 있는 그 승조원들이 정말 이 잠수함 타기를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워낙 좁은 공간에 바깥에 나가지 지금 못하니까. 승조원 충원율이 40%도 안 예, 된다고. 안 가려고 한다면서요? 예, 정말. 예. 재래식 잠수함이고 그래도 한 2주일 이내에 다시 올라오는데도. 돌아서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핵잠수함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1년 내내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데. 예, 그뭐 어떻게 보면은 돈 많이 주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잠수함 얘기는 뭐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해서 잠수함에 너무 흥분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예, 너무 이게 선진국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그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거. 근데 이게 오랫동안 우리 정부의 로망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리고 또 옛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러니까 핵잠수함 갖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 전부터 그랬어요. 9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계속 그 장기 계획으로. 김영삼 네. 정부 때도 갖고 싶어요. 노태우 때도 김대중 그렇고. 정부도 갖고 싶어. 김대중 정부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노태우 때까지 가면은 김대중 정부 때도 그런 게 다 갖고 싶어 했다는 것 같죠. 그렇죠. 이제 그게-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다 갖고 있는데. 영국, 예. 인도 이제는 북한까지 가지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왜 못 가죠? 이런 거 뭐 조금 이해는 되는데 알겠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아무튼 그 핵잠수함에 대해서는 오늘 그 아주 상세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 예, 전부 다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잠수함 이야기는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SCO, 그러니까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나온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워싱턴과 서울을 오고 가면서 매년 열리지 않습니까? 한미 양국의 네, 이제 SCM. 네. SCM. 네. SCO는 제 입에 붙어 있군요, 그냥. 그런데 이제 SCM이 이제 동맹 현대화가 이번에 여기서 이제 나왔어요. 양국 국방 당국 간 최고 협의체인데 그렇죠. 네. 이 동맹 현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핵세스가 그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 이번에 가장 이제 눈여겨 봐야 되는 것이
그 전날 그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MCM이죠. 네, MCM이죠. MCM 그 군사위원회가 그 SCM 전날 열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동맹현대화가 명시됐던데요. 거기서 딱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주한미군 역할을 이제 이 한반도를 넘어서 비언드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냥 넘어서 그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한미 동맹 현대화는 대중국 봉쇄 동맹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런 거잖아요. 가장 근데 중요한 핵심이 그거죠. 그게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인데 전략적 유연성을 기정사실로 만드는 것 같다. 지금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에 SCM과 그 MCM을 보면서. 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명시화하자는 것이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 이제 그 말은 곧 주한미군이 여기에 붙박이로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서 작전한다는 거죠. 그렇죠. 주로 대만이라든지 뭐 동아시아 저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런 데로 가는 것인데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죠.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그러면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한국은 예. 한반도 확실하게 책임져라 이거예요. 예. 그런데 예. 그러려면은 너희들이 우리 무기 많이 사야 된다 이겁니다. 아. 자, 무기를 많이 사려면은 국방비를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 국방비를 얼마나 늘리느냐 많이 봐줄게 해가지고 그동안 5% 주장해 왔는데 예. 뭐 유럽도 3.5%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신들도 그 3.5%까지는 해라. GDP 3.5%. GDP 3.5%. 이게 거의 지금까지는 대통령하고 장관이 지금 거의 인정한 기정사실화 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GDP의 뭐 2.3% 정도로 보는 2.3에서 2.4 왔다 갔다 했죠. 그래도 60조가 넘어요. 근데 3.5%까지 올려버리면 거의 50% 이상. 50% 올리니까 90조 가까이 되는 거죠. 아유, 거의 100조 가까운 국방비를 써라. 그렇죠. 근데 그 올린 한 30조 올리면 그 돈은 전부 다 미국 무기 사라.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은 뭐 이렇게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의 통제하에서 예. 이게 뭐 기술 통제뿐만 아니라 작전 통제까지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예. 어떤 미국의 이제 통제하에서 뭐 개발한다든지 인프라를 개발한다든지 또 무기를 산다든지 이런 데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벌써 항공기도 엄청나게 큰 덩어리잖아요. 네. F-35 하나씩 살 때마다 2차 엄청 사업, 돈이- 예. 3차 사업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중 조기 경보 그것은 이제 공중에 떠가지고 항공 작전을 총 지휘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요격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전쟁 나가지고 한반도 상공에다가 그걸 떼어가지고 작전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인데 좋습니다. 필요가 있다고 합시다. 예. 문제는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그런 걸 그다음에 공중 급유기 우리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공중 5,000km, 10,000km 갈 때 이제 공중 급유기가 필요한데 공중 급유기 지금 도입해 있잖아요. 그 먼 나라를 우리가 공격하러 갈 것도 아닌데. 그 나라에서 우리를 공격할 일도 없고. 예. 그런데 그런 걸 다 사야 되는군요. 예. 그럼 일단 멋있잖아요. 세계 첨단 무기, 비싼 무기들을 우리가 다 이거.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걸 이제 돈 JR이라고 그래요. 돈 자랑. JR은 또 다른 약자이기도 한데 대충 약자군요. 난 또 예. 돈 JR에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JR은 또 다른 약자이기도 예. 한데요. 하여튼 돈 자랑. 돈질을 하는군요. 예. 너무 깊이 들어가지 예. 맙시다.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그래서 문제다 제가 그죠. 처음부터 정신 차리자라고 하는 아,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미국은 참 전방위적인 것 같아요. 봉을 잡았죠. 음. 봉을 잡은 격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장 쉬운 상대가 한국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그동안 끊임없이 이제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가 늘 걱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이제 자기 역할을 변경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국은 항공모함으로 두고 주로 이제 중국을 공격하는 데다가 이 주한미군을 빼겠다 해서 우리가 위험하다 이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에서 또 굉장히 더 발전을 해 가는군요. 예. 그렇죠. 이제 한반도 그 그림을 한번 띄워서 봤으면 좋겠는데 그 지도 한반도 거꾸로 만든 지도. 아 지금 이렇게 아직. 나와 떴습니다. 예. 예, 사진 예. 이 지도를 보면은 이게 이제 제이비어 브런슨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지금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 아주 아. 싸가지 없는 인간이죠. 네.
이 인간이 이게 지도를 거꾸로 딱 돌려서 보니까 한국이 예. 마치 항공모함처럼 아, 중국, 일본, 저 멀리 저기 대만, 그다음에 필리핀까지 딱 바라보고 있는 진용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너무 보인다. 좋다. 나는 이걸 지휘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전략적 유연성은 이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략적 유연성이 이제 비용 문제, 네. 국방비 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이제 아까 논리적인 3.5%고 예. 또 한 가지는 한국이 과연 한반도 지역만 책임을 질 것이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넘버 2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동원합니까 이제? 동원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핵잠수함이 딱 좋잖아요. 미국의 잠수함, 핵 잠수함 전대 또는 전단하고 또 항공모함, 강습 항공모함 전단하고 같이 작전하면서 저 밑에 한 1,500km 가면은 대만이 나오고 2,500km 가면은 필리핀이 나오고 5,000km 가면은 저 말라카 해협하고 인도양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을 다 아우르면서 한국군을 데리고 다니겠다. 그래서 한국군이 필요하면은 어뢰 공격을 해가지고 자동 개입해 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이 이제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함께 동맹 한대의 핵심인데 2006년도에 우리가 원치 않은 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합의를 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죠. 음.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협조하도록.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주한미군의 역할도 변경되지만 우리 한국군도 예, 자동으로 같이, 같이 개입해서 전쟁을 함께 해야 되는 구조로 좀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같이 되겠죠. 참여해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 달라 이거죠. 참 약간 기가 좀 딱 찹니다. 아 이거 정말 이제 무역 관세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그러니까요. 안보 체계가 앞으로 우리 이제 안보 전략이라든지 군사 전략도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원치 않게 바뀌어야 돼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군요. 그러니까 관세 문제로 골머리 아팠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또 심각한 문제가 또 몰려오고 이거 우리 있네. 생존과 생존과 관련된 생존과 문제가 관련되는 거잖아요. 몰려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정신이 정말 혼란할 지경이군요.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쭉 오늘 말씀하신 게 보면 국방비 3.5%가 GDP 3.5%로 거의 100조 가까이 내라. 물론 이제 순차적으로 하겠죠. 하겠다는 해마다 거고. 얼마씩. 예. 그런데 그 증가율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예, 지금 거죠. GDP 증가율이 지금 우리가 1% 2%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말이에요. 틈만 나면 국방비 국방에서 증가율은 줄이자고. 국방비 증가율은 8% 이상이 돼야 돼요. 네. 맨날 우리 주장한 게 그거였거든요. 국방 예산 줄여서 복지로 써야 된다. 왜 쓸데없이 이렇게 자꾸 국방 예산을 늘리냐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다 뭐 무시당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늘리라는 거고 또 많은 미제 무기를 사라는 거고 또 이 조선업을 지원해서 미국에 또 투자도 하는데 그게 이 사실 미국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반 마스가 플랜과 같이 민수라기보다 이건 사실상 또 군사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군사용도 겸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죠. 역할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에 네. 아마 절반 이상이 미국이 가져갈 거예요. 참나 이거 지금 투자 협정에서 원리금 회수 전까지 5대5로 하고 리자는 없죠. 그냥 원금이라고 예. 했죠. 원리금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 원금 회수 전까지는 50대 50으로 나누자 그랬거든요. 예. 이익을. 그다음에 원금 회수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 9대 1로 미국이 9를 가져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칼만 안 들었지 이게 날강도 그리고 아니고. 우리 조선 산업이 얼마나 지금 피폐되죠. 예. 돼가고 있는 그 도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정말 참 듣다 보면 점점 답답해지는데 그리고 이게 기왕에 국방비를 늘린다면은 예. 만약에 국민이 좋다, 국민이 동의를 했다 이거예요. 음. 그럼 국방비 늘린다면은 미제 무기를 그대로 사오면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 늘어난 국방비를 가지고 예. 복지 쓰란 말 아니에요. 복지 예산이 우리 국방비보다 몇 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통했어요. 국방비 네. 전략해가지고 복지 쓰자라고 하는 말이 과거에는 정말 절실했는데 지금은 그 절박감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워낙 복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를 잘해야 돼요. 국방 연구 개발, 아 R&D로 많이 써야 국방 R&D로 많이 써야 돼요. 예. 대한민국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두뇌들을 안보와 국방 분야에 동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국방 연구 개발비가 국방비 60조에서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60조에서 한 5조 원 정도 돼요. 많은 것 같죠?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200조가 넘어요. 연구가. 우리가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정말 AI 강국으로서 네. 첨단 반도체, 배터리 뭐 우리가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중국한테 물론 지금 추격당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예. 우위를 점하고 있잖아요. 좀 예.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국방을. 알겠습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좀 이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좀 쫓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좀 여쭤보겠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 가서 했던 발언을 봐도 그렇고요. 또 그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 지명된 크리스토퍼니 마호니 후보자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또 브런슨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아무튼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상당히 공통적으로 쭉 보니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략적 윤석 문제와 맞물려서 보면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크다고 보느냐. 이게 하나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수님하고 자주 나눴던 그 작통권 환수 문제,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 두 문제를 같이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축 문제는 이제 미국이 전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의회에서도 이거 제동 걸어놨어요. 2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시켜놨어요. 아, 의회에서 의회에서. 그래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못 줄여요. 못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라면 줄이면 줄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법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그 사람은 의회를 아주 없기 잘 때문에 무시하니까. 그래서 줄이는 것이 미국의 더 이익이다. 이래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예. 더 이익이다. 그러면은 줄일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는 고마운 거죠. 우리 역할은 더 커지고 주한미군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감축이 아니라 철수까지 간다 할지라도 예. 절대로 겁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주한미군 변화 이야기만 나오면은 간단한 다들 뭐 사시나무 떨듯이 다 예. 떠는데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이미 없다. 우리는 예. 오히려 그것을 느긋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잘 가시라. 잘 가시라. 예. 이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은 주한미군 감축 철수 카드를 가지고 우리한테 협박할 지금까지 수는 있다. 수십 년 동안 협박하면서 빼먹었는데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야 되고 예. 작전 통제권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더 예. 의지가 더 아니, 강한 뭐 것 같아요. 공약 사항이고 임기 내에 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는 임기 내에 할 수 있을지 첫 번째 예. 기간 문제. 두 번째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제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군사 주권 차원에서 한국군의 작전 통제를 완벽하게 행사를 해야 돼요. 예. 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한다든가 한미 연합 작전의 경우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단서 조항 일체 달지 말고 예. 미군이 작전 통제하고 음. 한국군은 한국군이 통제하고 필요하면 협조하고 협조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협조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 이 주한미군은 미군들이 하라 이거예요. 예. 우리는 황제의 것은 우리가 예. 황제가 해야죠. 해야 된다.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협상이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작통권 자체는 미국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고 잘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크게 뭔가 유리하니까 안 내놨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자, 한 나라에 예. 군대의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수십만 것이 대군을,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권력이죠, 그죠? 그렇죠. 권력이죠. 그래서 뭐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 그다음에 정치, 심지어는 사회 문화적까지 계속 압박을 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예.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기 판매, 무기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합훈련. 연합훈련은 사실 미군들의 훈련이에요. 한국군이 가서 통제 받아주는 겁니다. 미군들의 통제를. 미군의 그러니까 전투 기량을 유지하는데 그렇죠. 연합작전 기량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그렇게 큰 이점을 누리던 그 전시 그 작통권을 내놓으려고 할까요? 내놓으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2002년도에 럼스펠드 장관이 이제 주한미군 재배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작전 통제권 한국이 빨리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런 권한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책임을 일단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일단 한국 방어라든지 이런 데는 책임을 벗어날 수 있고 그것과 함께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느냐. 미군에 집중하세요. 자기네 군대에 집중할 수 있는. 자기네 군대에 집중하는 것은 전략적 유연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줄 때 얼른 받았어야 되는데 왜 그때 아직까지 받았어야죠. 20년이 더 지났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군요. 예, 아직도 능력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빨리 받는 것만이 답이다라는 건요. 예, 오늘 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이 지나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마무리 발언으로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사고하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논리는 아주 정말로 널려 있잖아요. 그 논리를 잘 활용하고 용기 있게 제기를 하면은 미군도 우리를 함부로 거부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갑이에요. 어찌됐든 뭐 돈을 뜯겼든 뭐 강탈을 당했다 할지라도 돈 나오는 구멍은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가 갑입니다. 한국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좀 여유를 가지면서 용기 있게 대처하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자주하고 평화라고 하는 최대 국익.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아유 이제 반말해서 미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익 중심 실용 예. 외교라고 했잖아요. 국익이 뭡니까? 자주와 평화예요. 그 이상 없습니다. 국익은 자주와 평화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군 오랫동안 한미동맹의 이름 아래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쥐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어려워지자 말도 안 되는 관세 폭탄과 투자 강요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죠. 곳곳에서 한결같이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미국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격변기이고요. 슬기와 용기가 필요한 때인 듯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문제의 핵심을 풀어주신 문장열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